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 개인의 파산 절차에 대한 공식 기록인데요. 이 파산 관제인이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특정 사건 번호로 진행된 사건이고요. 저희가 오늘 이걸 통해서 뭘 보려고 하냐면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개인이 어쩌다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법적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려는 겁니다. 네, 공식 문서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보고서를 보면요. 채무자는 56세 여성분이십니다. 채무자 오옥모어라고 되어 있는데 익명으로 할게요. 68년생이시고요. 2011년에 협의 이혼을 하셨고 지금 이제 20살 대학생 따님하고 17살 고등학생 따님 이렇게 두 딸을 부양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과거 경력을 보면 보험회사, 동양생명이나 라이나 손해보험 같은 곳에서 근무하신 이력이 있고요. 현재 월 수입은 보고서상으로는 19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이분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데요. 보고서에서는 파탄 시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점을 2024년 6월, 비교적 최근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뭔가 서서히 재정에 나빠졌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사건이 좀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게 보고서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소셜 미디어를 보셨대요. 뭐 어떤 방송에서 50만 원으로 부자 되기 이런 걸 언급한 걸 보고 아, 그런 거 많죠, 요즘. 네, 그래서 LPL 파이낸셜이라는 뭐 그런 특정 투자 플랫폼에 투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수익이 나는 것 같으니까 더 빠른 수익을 기대하면서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금을 막 늘리셨는데 결국은 그게. 네, 결국 투자금 인출이 딱 막히면서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빚 부담이랑 같이 맞물려서 파산 신청까지 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이 돼요. 이게 전형적인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유형에 휘말리신 사례로 보이네요. 특히 요즘 단기간에 큰 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기 쉽거든요. 이 보고서는 그런 사기 피해가 어떻게 개인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재정 상황, 숫자를 좀 볼까요? 총 채무액은 약 7,381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주로 생활비, 그리고 기존에 있던 빚을 갚기 위한 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사기 투자 자금 마련하려고 받은 카드사 대출, 삼성카드 같은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빚은 그 정도인데 반면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보면요. 보험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예상액이 삼성생명 등 합쳐서 한 751만 원 정도, 그리고 LH 임대주택에 사시는 것 같은데 임대차 보증금이 523만 원, 또 예금은 신한은행 등의 총 238만 원 정도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좀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이 재산들 있잖아요. 보험 환급금, 보증금, 예금. 파산관제인이 이걸 처분, 그러니까 환가하지 않고 포기하는 걸로 의견을 냈다는 점이에요. 아니 보통은 채무자 재산 최대한 끌어모아서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포기했을까요? 아, 보고서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우선 보험 환급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압류 자체가 금지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을 따져보니 한 601만 원 정도, 비교적 소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하고 예금은요, 현행법상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주거비, 생계비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아, 법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 자금이라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파산 절차라는 게 단순히 빚만 청산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까지도 고려한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조사가 현재 재산 상태만 본 게 아니더라고요.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과거 상속 문제까지도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채무자분의 부모님이 각각 2022년 그리고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사망 당시에 상속 재산이 있었어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주택이 하나 있었네요.
네,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그 상속 재산이 어떻게 됐냐면 협의 분할을 통해서 채무자의 언니에게 전부 이전됐어요. 그 시점이 2022년 6월입니다. 근데 아까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 시점이 언제라고 했죠? 2024년 6월.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이 파탄 시점보다 2년이나 앞선 거죠. 아, 시기적으로 차이가 꽤 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이게 이번 파산과 관련해서 재산을 미리 빼돌리려고 은닉하려고 한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기적으로 파탄이 임박해서 급하게 재산을 넘긴 게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해당 상속분에 대한 권리 행사, 즉 환가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재산뿐만 아니라 과거의 재산 변동 내역, 상속 문제까지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를 했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조사를 바탕으로 파산 관제인의 최종적인 의견은 뭐였을까요? 면책이 가능할까요? 네, 관제인은 보고서에서 채무자에게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 예를 들면 재산을 숨겼다거나 도박이나 과도한 낭비로 재산을 탕진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면책을 허가해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비교적 명확하게 면책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보고서는 한 개인이 어쩌다 특히 투자 사기라는 안타까운 계기로 파산에 이르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재산 상태나 과거 이력 같은 것들이 어떻게 조사되는지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확인했네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파산이라는 통계 숫자 뒤에 숨겨진 개인의 절박한 이야기,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마련해 놓은 법적인 장치, 그 안전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금융사기,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근이 쉬워진 이런 사기들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채무자분은 소셜미디어, 인스타 릴스나 어떤 방송 언급을 통해서 문제의 투자 정보를 처음 접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금융정보, 심지어는 잘못된 정보까지도 너무나 쉽고 빠르게 확산되는 이런 방식이 과연 우리 개개인의 금융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